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뭐 시간 안 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방송이라 가지고 사고가 터진 것도 있고 사고 터진 게 또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열병식이잖아요. 오늘 지금 9월 2일인데 열병식 또 이제 시작하면 또 수많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나올 건데 뭐 기사들도 쏟아져 나올 거고 뭐 정상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그 열병식을 이제 보게 된다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숨어있는 의미들, 그 다음에 이제 터진 사고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도 가죠. 근데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안 가고 한국은 뭐 다른 사람이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의 그 자리 배치는 아마 저 옆으로 빠질 거야. 옛날에는 이제 시진핑 옆에 푸틴 옆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섰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일 기준 9월 2일이고 내일 9월 3일 중국에 이제 열병식이 거행이 되죠, 그죠? 열병식이 열리는데 댓글에 수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시진핑 나오냐? 시진핑 당연히 나옵니다. 시진핑 당연히 나오죠. 시진핑이 지금 실세든 아니면 실권을 한 허수아비든 시진핑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진핑 그래도 중국의 얼굴이에요. 그게 뭐 바지 사장이든 아니면 실세든 간에 무조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중국은 밖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시진핑이 실권을 했다 치더라도 시진핑을 바로 잘라버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 그거는 밖으로 대외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중국은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 밖으로 어떻게 보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실각이 완전히 됐다고 해도 시진핑을 바로 뭐 내려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임기는 채우게 해줄 거야. 하지만 여러 가지 중국의 국가적인 큰 일들, 이런 거는 시진핑이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세들, 그 주위의 원로들, 그리고 공산당 체제를 운영하는 수많은 여러 당파의 사람들이 같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열병식의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이에요. 이게 10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병식을 거행을 하는데 저번에는 70주년이었잖아요. 이번엔 80주년. 이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이고 동시에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80주년인데 시진핑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일단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팔자예요. 어디 팔이 껴있다 70주년? 약해. 중국은 럭키 세븐 이런 거 안 따져요. 중국은 무조건 8이거든. 80주년? 이번에 아마 진짜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80주년이 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 불황, 그 다음에 실업 대란,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 악화설까지 다양하게 지금 중국 내부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단순한 열병식이 아니라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 아직 건재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모아가지고 굉장히 거행을 할 거라,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의 상황은 지금 베이징 통제 이미 시작됐고 베이징 관광 지금 못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다 지금 이제 통제 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지금 요 며칠 동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통제가 굉장히 산엄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순찰, 군이든 경이든 뭐 순찰이나 뭐 도시 안전, 치안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은 70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누는데 크게는 이제 건멸식. 시진핑이 이제 전용차를 타고 부대 사열을 하면서 동지们辛苦了 이거 하는 거야. 동지들 수고 많았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분열식이라고 있습니다. 45개 편대 수천 명의 병력과 장비, 뭐 무기, 항공 전력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제 행진을 하죠. 최신 무기들 이런 것들 다 공개할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공중편대. 100여 대의 전투기, 폭격기, 드론이 하늘을 가르며 중국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메시지, 이런 것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내일 9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시간은 이제 10시죠. 한국 시간 10시인데 아마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거야. 아마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라.
자, 일단 요번이 80주년이잖아요. 70주년 때는 중국의 동풍 시리즈를 자랑했고 뭐 그때 내세운 게 미국은 뭐 우리 미사일 이제 못 막는다. 미국도 이제 본토도 뭐 사정거리에 있다. 우리 핵탄두도 뭐 장착하고 이제 미국으로 바로 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어필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들으면 이제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너 핵무기 버튼 책상 위에 있어? 나도 내 책상 위에 핵무기 버튼이 있어. 하지만 내 거는 작동을 해. 요번에 과연 중국은 솔직히 항상 뭐 진짜 하는 얘기가 야오야오링시엔 우리가 제일 앞서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보여주면서 이 무기는 뭐가 좋고 뭐가 얼마나 대단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중국을 잘 알면 여러분들도 이게 알 수 있는 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를 개발했어. 지네들이 제일 세고 이미 이 기술이 제일 앞서 나가고 어느 나라 기술보다 제일 앞서 나가고 막 10년 앞서간다 막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실제는 안 앞서가고 있어. 실제는 앞서가질 못하고 한창 뒤에 있어. 작동도 잘 안 해. 하지만 중국은 먼저 발표를 해요.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개선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게 중국의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무기 한 개를 이제 개발을 해냈다. 이 무기 앞서간다. 뭐 어떤 성능, 막 대단한 성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성능들이 아직 다 실현되진 않았어. 아마 향후 10년이나 길면 20년 뒤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성능들이 다 보완이 되고 완벽해지는 그런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미리 발표한다. 이게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반서방 국가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반서방 세력의 국가들이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면 트럼프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과시를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서방 세계에다가.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 패거리가 있다. 이번에 제일 이제 중국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열병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중국의 최신 무기들 공개예요. 저번에도 멤버들 얘기해 줬잖아요. 좌푸틴 우정은 중간에 시진핑 그 외 20 몇 개국의 정상들 심지어 중간에 지금 못 오는 정상들 몇 명 나왔대. 한 명인가 두 명 나왔다는데 인도네시아 일단 불참했고 또 어디 한 나라에 못 간다 했다던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총 26개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기사를 보면 발표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개국 이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한두 정상 못 갈 거야. 자, 이 중에서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DF-41 ICBM 동풍 41이죠, 그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JL-3 SLBM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차세대 핵무기, 그 다음에 AI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 YJ 시리즈, 그 다음 FH-97 스텔스 드론과 레이저 무기, 6세대 전투기 이런 것도 전시를 해준다는데, 이런 장비들은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군사적 옵션도 갖고 있다는 대외적인 메시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트럼프 말처럼 나도 버튼이 있지만 나는 작동해. 네 거는 작동은 하니? 이건 몰라요. 이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중국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중국 국민의 불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부 경제도 지금 이렇게 바닥이 나고 있고 민생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고 우리는 배가 고프다. 니들이 무기 가지고 무슨 열병식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우린 배가 고프다. 이게 지금 중국 인민들이 반응이거든. 하지만 이제 국민들한테도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국민 여러분, 중국은 여전히 강하다. 여러분들은 공산당을 믿어야 된다. 공산당이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들어냈고 중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중국 국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세뇌하는 거지 계속. 니들은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제일 아마 부가적으로 보여줄 거는 이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무인기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다양한 무기들을 무인기,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사람이 없이도 무인 드론이라든지 무인 전투개라든지 무인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AI와 무인기.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들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다시피 전투기 조종사들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AI 기반으로 AI로 학습만 딱 시켜놓으면 그건 이제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사람이 생명 위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기반의 무기들을 대거로 이렇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번에는 80주년이잖아요. 팔자가 들어가. 중국한테 이 팔자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과연 요번에 얼마나 힘을 줬을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 외신들에서는 역사상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열병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70주년에는 공개한 84%의 무기가 다 최신 무기들이었는데, 이게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번에 80주년이잖아요. 요번에는 얼마나 많은 신형 무기가 나올지 이것도 한 개의 볼거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한 명 내지 두 명은 지금 불참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곧 중국 중심 블록과 서방 블록의 갈라짐, 즉 신냉전의 상징적 장면이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푸틴과 김정은의 태남문 동석, 좌푸틴 우정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 딱 보이는, 여기는 대한민국 정상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진짜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대통령까지 간다 그러면 뭐 좌푸틴 우 김정은 이재명 이상하잖아. 좌 이재명 우 푸틴 김정은 이것도 이상하고, 이제 안 끼는 게 맞아. 진짜 안 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끼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도 예의상 또 이제 다른 또 고위 간부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딱 요 정도예요.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굳이 중국과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요런 식으로 지내면 돼. 막을 건 막으면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0주년에는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니까 그때 그 정권이 친중 정권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진짜 너무 1차원적인 분석이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를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이 무역 제재를 하든, 그리고 한한령 같은 거 문화 제재를 하든, 그때는 한국한테 이렇게 타격이 컸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때 중국을 상대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얻는 경제적인 그런 이득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이 변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좋아 이러면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춰줄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대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때 70주년 분위기는 우리 대한민국만 갔던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푸틴, 반기문도 갔고, 그 다음에 서방, 동방 등 정상들이 동시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때야말로 중국 외교의 황금기라고 불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 외교의 황금기에서 시진핑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진핑은 그때는 중국은 정말 그냥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든 나라한테 이런 문을 열어주면서 외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당선된 후로는 시진핑이 던지는 메시지는 완벽해. 아니,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방향이 확고해요. 뭐냐? 우리는 전 세계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 우리한테 맞서면 그냥 적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2015년도는 중국의 외교 황금기였습니다. 그때는 반서방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함께 윈윈, 서로 좋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서방 정상들도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보이잖아. 푸틴, 김정은 이걸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여러 독재 국가의 정상들을 싹 다 불러 모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 논란입니다. 뭐가 논란이냐면 돈이에요. 이 열병식에 들어가는 돈이 최소가 50억 달러고, 이게 그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군사들 훈련시키고 사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50억 달러. 근데 이게 최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억 달러까지도 간다. 그 돈을 보고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인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경제가 바닥인데 왜 전쟁 놀이에 니들 돈 쓰고 있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난 니들이 그런 놀이,
쇼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외를 중심으로 안쪽은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해외 모든 전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는 화려하다, 우리는 건재하다, 우리가 니들 경제 상황을 몰라? 근데 지들은 그냥 보여준다 이거야. 중국 국민들은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난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열병식이냐. 야 50억 달러? 100억 달러? 그게 애 이름이냐. 그걸 그렇게 태운다고? 하지만 시진핑은 이 행사를 통해 내부 불만을 억누르고 외부에는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국내 위기 돌파용 정치 이벤트라고 평가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거 여러분 껌값이야. 한국 얼마 전에 미국 가서 1,500달러 뿌리고 왔잖아요. 그 전에도 뭐 3,500달러도 있고 뭐 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옛날이랑 너무 달라. 한국은 지금 강국이에요. 많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맨날 헬조선 그러고 한국 그 정도 아니야. 한국이 뭔 강국이야. 한국 아직 멀었어. 자기 나라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요번에 포브스 선정 그거 봤어? 와 나 깜짝 놀랐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센 파워를 가지고 있는 탑 10 나라 여러분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 영국, 5위가 독일인데 6위가 한국이에요. 6위가 한국이고 프랑스랑 재팬보다 위에 있어. 그 밑에 사우디, 이스라엘이에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강국이고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를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그 이유가 있어. 뭔 얘기냐면 맨날 한국 돈 많아. 야 한국한테는 돈 뜯어내야 돼. 한국 돈 많다니까. 한국은 부유한 나라야. 우리가 국방비 이런 거 뭐 미군 주둔비 이런 거 좀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야 한국 돈 많다니까. 트럼프가 맨날 입에 달고 살잖아. 한국은 꽤 강합니다. 진짜 꽤 강해요. 그 중에는 정말 다양한 뭐 전체 GDP도 있고 개인 GDP도 있고 문화, 군사력 뭐 이거 다 들어가죠. 안보 그리고 여러분들 매 나라마다 부유한 도시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부유한 도시 여러분 세계에서 부유한 도시 중에 서울이 4위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 그러니까 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중에 막 헬조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방은 좌방송도 아니고 우방송도 아니에요. 무슨 방송?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송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그게 좌든 우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위구선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좌우 갈라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은 베이징에서는 지금 리허설과 철통 경계 이것 때문에 북경에 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그 리허설 하는 그 도로에 있는 그 사무실 이런 데 있잖아 출근도 못하게. 자 베이징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리허설을 시작한 상황이고天安门 광장 주변에는 뭐 드론, 뭐 풍선, 무선 통제 뭐 이런 거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시민들은 출입조차 못하고 관계자 아니면 거기 출입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도로, 교통 이런 것도 다 통제하고 있고 거의 지금 자금성과 천안문까지 거기는 폐쇄 상태고 그냥 거의 그냥 진짜 계엄 상태랑 분위기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과도한 통제 자체가 사실상 정권 불안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시진핑은 여전히 강력한가? 아니면 위기의식을 숨기려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무기 과시는 실제 힘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선전인지. 방금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버튼 내 거는 작동해 니 거는 작동하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행사가 중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줄지 혹은 피로감을 줄지 이런 걸 보면서 열병식을 보면 또 그 후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따라가면서 바로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역사적 기념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가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나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푸틴, 김정은 같은 반미 동맹 세력을 옆에 두고 최신형 무기를 내세우며 중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거죠. 여기서 나는 여전히 강하다는 시진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자신감보다는 불안의 반영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아요. 올해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핵심, 시진핑 사상 같은 그런 표현이 의도적으로 빠지고 경제가 침체하고 지방 부채가 폭발하는 상황이고 젊은 세대의 체제 불만 확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과거만큼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즉 이번 열병식은 강함을 보여주려는 쇼윈도우이지만 그 쇼 자체가 열린 이유는 내부 위기와 권력 불안정 때문이라고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진핑은 강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즉 공산당은 강하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공산당 내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양면성이 드러난 무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국 공산당 체제의 특성상 권력 교체나 약화됐다 이런 거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중국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짜쇼부이와양. 내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부의 뭔가 고름이라든지 안 좋은 일들은 중국의 특성상 외부로 절대 안 알려줘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여야 돼. 체면을 잃으면 안 돼. 보여주는 거에 중국은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곪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대적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실제 내부에서는 이미 권한이 다른 세력으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이 많은 질문들이 시진핑 실권 언제 하냐.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시진핑이 실권을 한다 해도 공산당 체제는 계속 가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약간의 대외적인 정책 그리고 시진핑은 약간 이제 폐쇄시키면서 중국을 운영했다면 그랬다가 지금 경제가 박살나고 지금 중국 안 좋잖아요. 그럼 다른 권력이 이제 승계를 했을 때는 야 시진핑처럼은 가지 말자. 좀 대외적으로 좀 더 개방하고 옛날에 우리가 쫓아냈던 그 외국 자본들 다시 끌어당기자. 이런 틀에서만 살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공산당 체제는 공산당 체제로 계속 갈 겁니다. 시진핑이 지금 실권을 했던 실권을 하지 않았던 시진핑은 거기 세워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황상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해봤을 때는 시진핑이 이미 실권을 쓸었을 수도 있다라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의 핵심 사상 이런 공식 문구에서 이런 시진핑 핵심 사상 이런 게 다 빠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시진핑 사상, 시진핑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그게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시진핑의 직접 대화, 직접 담화, 직접 발표가 이게 현저히 줄어들고 그냥 앵커가 얘기를 하고 옛날 시진핑의 그런 자료 화면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암투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301 병원 입원설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입원설이 아니라 그건 진짜 시진핑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시진핑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겼든 실권을 잃어버렸든 뭐든 간에 뭔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원래는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등소평 때부터 미국은 따라가라. 미국이랑 절대 맞서지 마라. 최소 향후 100년 동안은.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미국이 이끌고 가는데 솔직히 미국이랑 따라갔을 때 중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친미였어. 친미 성향. 미국이 뭐가 필요한다면 미국한테 다 맞춰주고 미국 공장 중국에다 지으라 하고 중국은 친미였어요. 완전 친미. 그러면서 중국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 등소평의 그 얘기를 어기고 시진핑이 올라오자마자 지 멋대로 모든 원로들과 다른 당파의 그 세력들을 다 숙청을 시켜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중국이 미국이랑 맞서기 시작했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따라가면 아주 꿀 빨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경제 침체, 실업 대란 등 위기를 전혀 수습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진핑은 실권을 했지만 하지만 공산당의 특성상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밖으로 안 보여주고 싶어해.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 실권을 했다 해도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시진핑을 끄집어내린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 보기 안 좋아. 대외적으로 봐도 이거 봐봐 중국에 지금 뭔 일 터졌네. 야 이거 중국 내부에서 싸움이 있었네. 보기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실권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세워둘 거예요. 외교도 계속 하게 할 거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권당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실권해요? 아무 티 없이 없어져요.
막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실권당한 그런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들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쓱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막 갑자기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아마 그냥 외교할 거 외교하면서 그냥 마담 얼굴 마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만기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9월 3일 내일 일어날 이 열병식도 결국은 빈 껍데기의 카리스마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외의 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난 29일 이제 열병식 며칠 전이죠. 중국에서 반공산당 사건이 한 개 터집니다. 자, 레이저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한국에도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 지난달 29일 중국 충칭의 한 대학가에서 건물 위에다가 진짜 높은 건물이야. 진짜 큰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에 거의 글자가 다 나오게끔 누가 프로젝터 빔을 거기다가 쐈어요. 그게 약 1시간 동안 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다들 막 SNS로 찍어가지고 막 SNS에 막 급격하게 퍼지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아마 지금은 그게 다 삭제됐을 거예요. 왜 삭제됐느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붉은 파시스트 타도, 공산당 폭정 뒤엎자, 이런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 대신 진실, 노예 상태 대신 자유, 이런 메시지. 그 다음에 폭정 일삼는 공산당은 물러나라. 이게 완전 중국에서는 반공산당의 그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중국에서 철저하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찬양곡을 풍자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중국 노래 중에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공산당이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공산당 찬양 노래야. 근데 그 프로젝트 빈으로 쏜 메시지에는 중국은 공산당이 없어져야 새로운 중국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딱 메시지를 틉니다. 영상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쏘았어요. 건물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걸 약 1시간 동안 쏘았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SNS로도 엄청 퍼졌죠.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공산당이 없어야 새로운 중국이 탄생한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라. 가서 쟁취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게 계속 프로젝트 빔이 쏴지니까 공안들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공안이 현장을 이렇게 덮칩니다. 덮치자마자 빨리 이 프로젝트를 꺼버리고 이 현장을 막 정리하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일어나라 이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요. 이 가사를 그대로 썼어요. 이게 중국 국가거든. 근데 옛날에 중국이 이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때는 중국 자체가 노예였고 다른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중국 인민들한테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국가의 가사를 그대로 응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냐?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는 중국 인민들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 그 중국의 인민들을 노예 삼느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현장을 덮쳤을 때 이미 현장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웨이홍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 프로젝트를 언제 쏠려 그랬냐? 열병식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걸 쏠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거를 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웨이홍이랑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자기 모든 가족은 영국으로 다 탈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영국으로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원격 조정을 이용하여 거기서 프로젝트 빔을 쏴가지고 그 메시지를 계속 띄운 거예요. 경찰들이 현장을 덮쳤을 때는 이미 이거를 꾸민 사람은 없어지고 그 현장에는 편지만 한 개 남겨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편지 내용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뭐 대략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아 안녕? 내가 당신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친구라고 부를게.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나를 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나는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며 이렇게 된 것도 부득이한 선택이야. 누가 유랑하며 모든 것을 잃고 싶겠니? 부디 무관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공산당의 죄악에 가담하지 마. 지금 당신은 수혜자일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윗세대까지 포함해도 공산당의 박해를 받지 않은 이는 거의 없을 거야. 중국인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 옛날에 중국이 정권을 잡은 뒤에 이런저런 운동들을 펼치면서 뭐 옛날에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저런 운동들을 펼치면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고통을 받았어. 그들에게 거짓말 말고 무엇이 있나? 그들은 파시스트야.
지금은 수혜자라 해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것이야. 능력이 닿는 한도 안에서 타인을 선하게 대해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총구를 조금 위로 들어 올려. 공산당은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로운 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해. 진실은 항상 존재해. 구름이 햇빛을 가려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아.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내어 일어서면 악한 자들이 제 멋대로 날뛰지 못할 거야. 행운을 빌어 내 친구들이여. 이러면서 편지가 한 장 딱 놓여져 있었죠. 이 편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편지 시작에서 자신은 이 조직 안에 속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산당 이 체제 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게 자기도 무력함에서 비롯돼서 이걸 시작하게 됐다 이거야. 자기도 이제 억압받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난 중국을 구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있으면 나는 이제 잡히니까 일단 내 안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해외로 도망을 쳤다 이거야. 이런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인구수가 약 14억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를 중국 화인의 인구수를 따져보면 약 20억이 된다. 하지만 이 중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 중국인들은 옛날에 문화 대혁명 때부터 도망쳐 나온 그런 중국인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 세대의 중국인들과 그 세대의 후손의 중국인들은 다 뭐냐? 반공산주의자들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중국이 정말 세력이 커가지고 중국 공산당들이 이 세계를 먹으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반대하는 게 미국일까요?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도 공산주의가 뭐고 이런 것들 몰라. 미국 애들 교육 안 받는 애들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중국이 싸게 뭐 파니까 알리바바 좋다 뭐 쓰고 중국 뭐 쓰고 뭐 중국인들 뭐 억압 당하면 중국 불쌍해 뭐 걔네들은 이런 체제나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 만약에 나중에 중국의 공산당들이 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로 반항할 거는 중국인들이에요. 그 해외에 살고 있는 그 반공산주의 중국인들. 걔네들은 옛날에 당해봤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걔네들이 제일 먼저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과 과거의 운동들, 뭐 문화대혁명이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공산당이 펼친 이런저런 운동에서 수많은 중국의 가정이 실제로 파탄이 됐고 정말 그때는 억압을 어느 정도 했느냐? 억압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대. 근데 거기에 세대 당한 애들이 자기 가족을 고발을 해요. 막 자기는 이제 완전 세대가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지금 반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샅샅이 찢어지고 진짜 자기 가족들을 내밀어 가지고 단두대에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정말 가족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감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게 누구냐?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 역사적으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던 사람이 히틀러? 아니에요. 모택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는 세 발의 피 따라오지도 못해.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 의미가 이제 공안들한테 이걸 또 이제 조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무고한 시민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난 영국으로 도망갔으니까 무고한 시민들 또 잡아가가지고 실적 내려고 잡아왔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당부도 했고. 아무튼 요 사건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지금 또 중국 국내에서는 다 이제 짓눌러 버렸죠.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사람들이 이게 모르게끔 SNS 다 이제 봉쇄해버리고 요즘 이제 민감한 시기니까. 근데 지금 또 터진 게 또 뭐가 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국 얘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얘기인데 인도네시아 총리가 인도네시아의 그 정상이 아마 못 간다고 통보를 했을 겁니다. 난 못 가게 됐다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군대 투입되고 막 장갑차 투입되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시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게 어떤 게 이게 불씨였냐면 이게 어떻게 폭발하게 됐냐면 일단 이런 시위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막 폭력적인 시위는 아니었어.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 데모 뭐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경찰 차량이 그걸 통제하다가 어떤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거기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8월 28일 자카르타 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장갑차가 온라인 오토바이 배달 기사인 한 사람을 치여서 숨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배달 기사가 21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하여 시위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이게 시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잔잔했어. 근데 왜 처음에는 그 시위가 일어났느냐? 일단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위의 주체들은 대학생들, 그리고 배달 기사들, 시민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최하 계층의 그런 인민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위치는 자카르타 중심부, 경찰청과 의회, 그리고 반둥, 수라바야, 마카사르 등 다른 도시들에서 시위가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뭘로 시작됐냐면 이게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일반인들의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인데, 근데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들이 받는 주택 지원금, 그러니까 이 돈으로 월세 내라 이거야. 주택 지원금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3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와우! 야, 인도네시아 심각하더라. 저는 인도네시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 시위로 나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알아봤는데, 와, 거기도 진짜. 근데 여러분들, 430만 원이 이게 그냥 주택 지원금이야. 이게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들 뭐 이런저런 수당 합치고 연봉 합치잖아. 월급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월급이. 국민들 월급 20만 원인데 지들 1,500에서 2,000 받는데, 야, 2,000만 원이야. 100배야, 100배. 여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니들이 뭔데? 근데 그럴만 하잖아. 만약에 지금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의 지금 평균 임금들 월급 300 전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200, 300, 400 잘 버는 사람들 1,000만 원까지도 벌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분들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억 단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월 1억씩 가져간다. 월 한 2, 3억씩 가져간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잠깐만. 지금 니들이 뭔데? 한 게 뭐가 있다고 월 2, 3억씩 가져가냐? 그 한국도 난리 날걸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런 상황이야. 한국 대통령 연봉이 2억 6천이라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거의 국회의원 월급은 발표된 거는 낮아. 하지만 이제 이게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이 잠깐만, 이거 월급 이렇게 낮게 측정이 돼 있지만 주택 지원금, 무슨 수당, 뭔 지원금 다 합치니까 애들이 월급이 2천만 원인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수당 금지, 반대. 니들이 왜 그 수당을 가져가냐? 니들이 가져갈 거면 나라 국민들한테도 내줘라. 그러면서 교육 예산 삭감, 생활비 부담, 세금 인상 등 경제 불평등의 해소, 이걸 원한다 이거야. 니들은 그런 수당을 다 가져가면서,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교육 예산도 삭감하고 생활비 부담, 물가 계속 오르니까. 근데 거기다가 세금 인상까지 하고 뭐한 짓이냐?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해달라, 투명한 수사를 해달라, 책임자 처벌 요구, 이것까지 요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거기도 진짜 썩을 만큼 썩었어. 진짜 엄청 썩었어. 이게 만약에 지금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야. 인도네시아도 이제 국민들이 말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어요, 여러분. 국민 많습니다. 국민들이 말을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거기도 군사적으로 때려 눌려야지. 탱크로 깔아뭉개든가. 과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걸 탱크로 깔아뭉갤 수 있을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과연 어디까지 깡이 있을까? 진짜 만약에 이 썩은 정부를 도려내고 싶다. 그럼 밀고 들어가는 거고. 서로 이제 전쟁인 거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오죽했으면 지금 인도네시아의 정상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 못한다고 하면서 못 갑니다. 안 간대. 그러면서 이제 자카르타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거의 진짜 들고 일어나면서 경찰청 진입 시도, 그 다음에 경찰이 최루탄, 살수차 대응, 시위대의 병석 투척과 화염병 사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 건물이나 경찰 초소 방화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둥, 마카사르, 여러분들 지금 인도네시아 함부로 가지 마. 특히 자카르타나 이런데 간다 해도 그런 경찰청 앞이나 시청 앞에 이런 데는 가지 마요. 시위는 지금 며칠째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으며 점점 격화되고 있죠. 학생들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당들, 주택 수당이 한 달에 43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강남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한 4, 500 할 거야. 3, 40평대 좀 좋은 걸로 신축 이런 게 3, 400인데 지들이 뭐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국민들 월급 지금 20만 원 받고 있는데 니들 주택 수당이 430, 월급 따져보니까 2,000. 일반 국민들이
100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 월급이 100배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간다 생각해봐. 아, 나 같았으면 못 참는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자카르타 주가 지수가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하고 루피아 가치는 달러 대비 거의 1% 가까이 약세를 보이며 8월 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은행,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국채 매입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화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지금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은 경찰의 대응에 실망했다. 이제 민심을 이제 이렇게 달래고 있죠. 그죠? 경찰 대응에 실망했다. 여기가 우리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캄다운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박았던 그 경찰 차량 대에서 경찰 당국은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7명의 소속 경찰관을 20일간 윤리 위반 혐의로 구금했다.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20일 구금 가지고 되겠어? 아,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 그리고 국회의원들, 수당들 빨리 철회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먹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세계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요 정도만 알고 내일 중국 열병식을 봐도 아마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긴급 방송은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